두 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주에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순서가 짜여지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먼저 첫 시간에 하는 강연이 좀 쉬운 강연이고요. 뒤에 쪽이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도 낯설고 굉장히 힘드신 강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중간에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그거는 보고서는 약간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후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는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조금 많이 들어봤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뒷부분은 조금 더 심화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주제 한 개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 3분이면 끝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그걸 중심으로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온실가스, 온실효과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뒤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 등이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몇 등이냐, 뭐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 내에서 몇몇 분들이 막 서로 논박을 나누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밖에서 지구 밖에 있는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런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정한 가스들은 열을 밖으로 방출하지 않고 열을 붙들어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얼마 전까지 6개다가 지금은 7개 가스를 이 온실가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가장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온실가스고요. 그다음 메탄이 있습니다. 메탄은 보통 지피나 또는 뭐 비료나 거름 같은 것들이 썩을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가스고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주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아산화질소가 있죠. N2O라고 불리는, 이거는 뭐 나무를 태운다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가스들이고요. 그 외에 있는 4개 가스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가스들입니다.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탄소,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가스들이죠. 이런 종류의 가스들은 각각의 성질들에 따라서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것이 매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일한 양이 있더라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1이라고 본다면 메탄의 경우에는 약 21배 정도, 아산화질소의 경우에는 310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23,900배 정도의 온실 효과를 많이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7가지 가스 전체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비교하기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도 그런 그 통계나 데이터들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이것을 비교할 때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시는 것처럼 메탄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산화탄소 21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가스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의 배출량, 우리 특히나 지역별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뭐 이 비슷한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배출했던 것에서 유럽이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로서 미국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이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온실가스 양이 증가하고 있고, 왜 지금 이렇게 탄소 중립 이런 그 온실가스 문제가 얘기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벌써 이 기후변화 강의만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랬고 지금도 심각하다 그랬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20년 동안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급격한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마우스를 잠깐 쓴다 그래서요.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현재 기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기초적인 상식 몇 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몇 도 올랐다 몇 도 올랐다 얘기하는 것은 앞에 숨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변화, 지구의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다, 1.5도가 목표다, 2도 또는 4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고요. 1850년대부터 지금 최근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크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5도, 2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 그 온도가 상승되는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은 최근 뭐 몇몇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금세기 말이 되면은 4.5도, 4.7도 얘기하다가 최근 연구에는 5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지구 평균 온도기 때문에 워낙 이 지구의 면적 자체가 넓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 이 불확실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들에서 사실 지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점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출량 중에 73%는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분야가 농업 또는 그 토양 이용, 산림 이런 파트에서 나오는 게 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야에서 나오는 게 3%,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게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더니만은 이제 채식 운동 하시는 분들이 몇 번 실제로 이제 오셔가지고 문제 제기도 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 표만 놓고 본다면은 실제 이 전체 중에서 이 축산업, 소나 돼지 같은 이런 가축을 키우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요 가장 위에 있는 요거 정도 파트인데요. 근데 실제로 최근 뭐 사이언스지라든가 몇몇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은 식품 분야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 25% 정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는요,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그냥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양을 1대1로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한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근데 대한민국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가지고 미국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면은 그 배에 기름을 넣는 장소는 대한민국일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석유가 타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는 공해상에서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통계는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름을 애초에 넣는 장소,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거죠.
뭐 비슷한 일들은 많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지에서 식품 분야가 전체 4분의 1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추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소를 키우는 장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온실가스 배출이 나옵니다만은 이 소고기를 운반하거나 또는 냉동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전기가 사용됩니다. 국가별로 전기를 많이 쓰는 방식이 어디는 석탄을 많이 쓰고 어디는 가스를 쓰고 어디는 재생에너지를 쓰고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지의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은 그거는 다양한 시나리오 한 3,000여 개 정도 되는 시나리오를 다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모아봤더니 그렇다더라라고 이제 추정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은 에너지 분야에서 도로 수송에서 약 11.9%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당연히 식품을 운반하는 거기서도 나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통계를 잡는지에 따라서 사실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나오고 따라서 아주 엄밀하게 숫자를 따지는 경우들이 아니라면은 큰 틀의 추세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깊게 들어가서 파리 협정 얘기까지 해서 파리 협정의 협정문을 한번 보실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파리가 지금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것인데요. 현재 우리 지금 인류가 잡고 있는 전 세계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현재 온실가스의 역사적 배출이 요 왼쪽 표편에 보시면은 실선으로 나와 있는 이겁니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선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줄이지 않으면은 지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잡혀 있는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한꺼번에 잡혀 있고요. 2도씨 목표는 분명하게 2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도씨 목표라고 하는 이 목표가 너무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1.5도씨 이하로 폭을 제한하는, 지금 현재 1도 올랐기 때문에 0.5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이후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 이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IPCC라고 하는 과학자 그룹에서 낸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지키려면 2030년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죠.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도 대비 45%까지 줄여야 되고 2050년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나온 겁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폭의 그 온도 목표치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얘기하게 되는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그동안 얼마나 배출했는지 뭐 통계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에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7등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혼란들은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11위권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5등이고요.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한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1등인데 2등, 3등, 4등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인도, 러시아 합친 것보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큰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건 전 세계에서 그동안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구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뒤에 한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60년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수출 중심으로 석탄을 중심으로 살았던 중국조차도 이대로 더 이상 강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온실가스 전체로 통계를 내지 않고 이산화탄소 중심으로만 통계를 낸다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석탄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석탄 수입하는 그 순위가 전 세계 5위의 국가입니다. 석탄 사용량이 많고요. 또 그 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만 따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국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아신 것처럼 세계 경제 규모 한 10위권 정도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놓고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많이 배출되느냐 그 통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본 거고요. 이거는 이후에 탄소 중립 얘기를 할 때 어디서 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통계에서 아까 75% 정도를 에너지 파트에서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약 87% 정도를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공정, 아까 말씀드렸던 뭐 CFC 관련 물질들, 뭐 육부라황 이런 이게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양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모아 본 것이 이 산업 공정 파트고요. 전체 한 7.8%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굉장히 좀 특이한 분야인데요. 농업, 축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농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기도 한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농업 분야 자체에서 배출하는 양이 전체의 한 2.9%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논이라든가 국내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작냐? 아까 식품 분야 전체에서는 25%나 된다는데 그는 우리나라 먹거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수입산 먹고 있고요. 우리 먹고 있는 쌀 정도를 제외하고 쌀과 채소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배로 실어서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국내 이 농업 분야, 식품 분야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는 잡히는 게 한 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지의 25% 통계는 유럽 전체를 가지고 낸 통계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푸드 마일리지라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 식탁에까지 들어오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유럽보다 더 온실가스 배출량, 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나 또는 정부에서 예측해 놓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폐기물 분야 2.3% 정도 잡혀 있고요. 쓰레기가 썩을 때 나오는 그 양들이 모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배출량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 흡수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림 같은 것이고요.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가 여러 가지 온실가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거 흡수하죠. 그리고 토양도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다도 흡수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뺀 것을 순배출량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비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는 추정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2019년도는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로 좀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링크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더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환경부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큰 규모의 그 엑셀 파일이 하나 뜹니다. 그럼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숫자로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일일이 보기는 힘드니 대표적인 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전체 약 90여 가지, 한 100개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항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들,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가 약 86%, 87%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공공전기 및 열 생산이라는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전기와 열, 우리 열병합발전소 혹시 아파트 같은데 열 공급 받으시는 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데서 쓰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에너지,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4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25% 정도는 천연가스, 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를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중에서 이 전력과 열 생산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를 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나오죠. 작년도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쓴 석탄 소비량은 8,321만 톤입니다. 잘 규모가 와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루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매일 22만 8천 톤 정도의 석탄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에 보시면은 25톤 덤프 트럭 큰 것들이 있죠. 그 25톤 덤프 트럭으로 약 9,000대 분량을 매일매일 태우고 있습니다. 이 석탄은 어디서 나는 거냐? 100% 수입이죠. 주로 호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7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석탄을 가득 실은 배들이 줄을 지어서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이 엄청난 양의 석탄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태우면 당연히 재가 좀 남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공기 중으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또 느낌이 또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 요즘 최근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1기가와트급입니다. 요즘 삼척이나 이쪽에 동해 쪽에 새로 짓는 것들이 이런 건데요. 이런 1기가급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쓰는 석탄의 양이 7,700톤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5톤 덤프 트럭으로 본다면은 300대 이상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다 육지에 없고 해안가에 있는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양을 줄이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보시면은 있는데요. 다음 철강입니다. 13.1%.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품이 자동차, 조선, 철강, 쇠를 판매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양의 철이 들어가죠. 철은 이 철강석을 녹이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석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속에 있는 철광석이라는 거는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녹슬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철판을 만든다 또는 이게 기본적인 철강 빔 같은 걸 만든다라는 것은 산소하고 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띄어내야 되는 거죠. 이 띄어낼 때 석탄이 쓰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재련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환원을 하기 위한 환원제로서 석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또 온실가스의 양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쇠를 녹이려고 열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제철의 화학적인 과정 속에서도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양이 전부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도로 수송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현재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대수가 2,300만 대 정도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가 계속 늘고 있죠. 자동차의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 분야에서, 도로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얘기로 나오는 것이 요즘 전기차, 수소차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기타 화학 분야, 가정 분야, 시멘트, 그리고 기타 제조와 공공상업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양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집에서 나오는 양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상업이나 공공 분야에서 나오는 양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양인 거죠. 집에서는 어디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느냐? 전기 생산 쪽에서 일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번 측정된 거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보일러 내지는 다양한 전기를 제외한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원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일러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얘기 오늘의 큰 주제는 아닌데요. 이후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누가 이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노력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소위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한 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소득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저기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부의 정도인 거죠. 보시면 가장 짙은 색으로 위에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최상위 1%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 약 15%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최상위 10%에 들어가 있는 우리 여기 보시면 회색까지 포함되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2%를 배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최하위 50%에 해당하는 인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 글로벌한 규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득의 그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선진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세계 10위권 국가에 들어간 대표적인 선진국 국가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정도의 이제 경제적 규모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또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위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들을 그려보면 마치 공룡처럼,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공룡 그래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뭐 얘기를 하면서 다들 조금씩은 아셨을 거고, 사실 탄소 중립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에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나온 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서 2006년 올해의 단어로 이 단어를 만들 정도, 선정할 정도로 10년 넘은 얘기인 거죠. 탄소를 배출을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균형을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맞추는 상태, 이걸 보고 탄소 중립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말고 있는 다른 온실가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탄소를 갖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랑 거의 동일어처럼 많이 쓰입니다. 엄밀하게 쓰이는 표현은 아닌 거죠. 어쨌든 탄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온실가스에도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탄소 순배출 제로 아니면 이제 환경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넷제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의 넷은 네트워크 할 때 넷이 아니라 순수하다 할 때 그 넷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많고 영어다 보니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순배출 제로라는 뜻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피치 못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분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쌀이 있어야겠죠. 벼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논 밑에 물에 볏짚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썩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래서 벼를 안 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양들에 대해서는 인정. 그거는 뭐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자. 대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른 형식의 나무를 심는다거나 흡수원을 만들어서 그걸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 거냐? 이게 사람들의 논쟁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행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도 나와 있고 수소차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은 전기 수소를 쓰게 되면 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면은 화석 연료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타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뭐 인천도 갈 수 있고 여러 동네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행기는 아직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뭐 수소든 아니면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거든 사람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그런 기술은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배출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겠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들과 다르게 이 흡수원을 둘러싼 논쟁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CS라고 불리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이게 좀 최근 들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꽤 10년 이상 된 논쟁거리 중에 한 개입니다. 뭐냐? 자, 이산화탄소가 문제다. 그러면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만 모아가지고 대기 중으로 나오지 않도록 땅속에 묻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탄소 포집 저장이라고 하는 CCS라고 하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요.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탄소를 모아서 파이프로 운반해서 과거에 가스, 천연가스가 묻혀져 있거나 또는 석유가 묻어져 있는 그곳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과연 그 땅속에 묻어버린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제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최소한 1000년 이상은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 또 혹시라도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면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일순간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아직 기술적으로 너무 안정이 안 됐을 뿐더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비용이면 차라리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까지 되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U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CCUS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CCU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뒤에 S가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저장까지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사용만 할 거냐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온실가스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CO2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를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편에 그 중탄산 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소위 얘기하는 탄산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내지는 우리 밑에 보시면은 우리 그 집에서 많이 쓰시는 락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형태로 쓰는, 내지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화학 물질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서 일정 정도는 덜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심리적인 내지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막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을 해외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빈틈이 많고 허점이 많은 개념이다.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우리는 탄소 중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거짓말하고도 비슷한 얘기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탄소를 실제로 탄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갔습니다. 뭐 주로 본 적이 없고요. IMF 때 잠깐 주로 본 거 말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저탄소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 요 밑에 있는 이 선에 온실가스 저감 목표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당시 정할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녹색선 보이시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녹색선, 즉 BAU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인데요.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온실가스가 계속 늘게 될 그 비중을 정하고 그 비중 대비 37%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갔던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녹색 선으로 그대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즉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는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그거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목표를 정했을 당시에 굉장히 느슨하고 의지가 없는 그런 목표를 정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정했다. 심지어 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판들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 빨간색 선으로 보시는 요 선을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줄이기로 했던 이 목표 근처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늘게 된다는 BAU 선을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NGO들로부터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년째 목표를 지키지 못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들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올해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시정연설, 그 국회에 이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제 계속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게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그 내용 중에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언했던 것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이 앞으로에 미칠 영향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분명한 목표를 정한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벌써 2060년도, 일본도 2050년도를 목표로 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탄소 중립 선언을 얼마 전에 한 그런 상태입니다. 2050년도 탄소 중립이다. 그럼 이제 30년 남은 거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른 계획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해외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런 선언이 나온 것도 굉장히 늦었고요. 그리고 2050년도라고 하는 목표도 그렇게 막 급진적인 목표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미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2016년도에 2030년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을 법으로 작년도에 다 규정을 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선언 정도의 현재 의미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이걸 여야 합의로 해서 2050년도까지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이제 설정되어야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인데, 사실은 그 부분도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 보시면은 과거에 2015년도에 2045년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잡았다가 너무 늦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2035년도로 목표 연도를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2050년도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좀 안착이 되고 계획이 좀 추진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2050이 아니라 더 어떻게 이걸 앞당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후위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우리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가 2050년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 날에 가서 이런 느슨한 계획이 어딨냐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에 있는 많은 기후 활동가들은 2050년도 탄소 중립은 너무 느슨하고 한가한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한국에는 어찌되었든 2050년도라는 탄소 중립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하기로 한 것이니 이걸 이제 가야겠죠. 그럼 다음에 시민단체들은 뭘 요구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더 요구하고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언제까지 늘 것인지에 대한 배출 정점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확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서서 이명박 정부 때 나온 배출 계획도 보면은 몇 년 동안은 늘다가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될지 계획은 아무도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경로로 감축을 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을 정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실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놨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선 보시죠.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그래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PCC에서 권고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인 거죠. 자, 30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10년 동안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 20년 동안 절반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10년간이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바꾸고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은 뒷부분 10년보다 앞부분 10년이 훨씬 더 에너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쉬운 거죠. 뒷부분 진짜 마른 수건을 주워 짜야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권고를 했던 건데, 현재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 목표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목표입니다. 2030년도 536 100만 톤을 경과해서 가는 이런 게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2050년도 목표는 못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악의 경우 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물음표 있는 요 선 보이시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마지막 연도쯤 가면은 아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온실가스 못 줄였네, 미안해, 이렇게 할 확률이 높은 그래프인 거죠. 왜? 온실가스를 사실은 첫 부분에서 더 줄이기가 쉬운데 첫 부분에서 확 못 줄였으니까 2050년도가 아니라 60년도, 70년도까지 저감 목표가 오히려 더 연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제대로 살펴보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했던 시간보다 약간 지연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 탄소 중립이 뭐예요? 편입니다. 자, 온실가스는 전체 7가지 정도가 현재 지정되어져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전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까요? 파트로, 부분으로 보면은 에너지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 오늘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각각의 산업별로도 좀 체계들이 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온실가스 저감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위기, 재난의 시대로까지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을 같이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맞추는 겁니다. 최대한 빈틈이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선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그래도 간단하게 받고 한 5분이라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가야겠죠? 네. 채팅창에는 네, 아이고 예. 예. 내용 잘 들으셨다는 얘기들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뭐 질문이 없으면 굳이 막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아, 예, 예. 최근 추가된 가스 한 가지는 무엇인지, 왜 최근 지정됐는지, 아까 보시면은 NF3라고 불리는 삼불화 질소라는 거고요. 왜 지정이 된 거냐면요. 사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물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 같은 거,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 뿐인 거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지금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개수들도 계속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스들을 계속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충분히 많이 쓰고 있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심각한 물질들의 경우에는 계속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7, 8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건 오늘은 사실 기후위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과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다 녹는 겁니다. 그런 북극에 사는 곰만 살기 힘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가스, 메탄이 북극 밑에 영구 동토층 밑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메탄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7년 남았다, 8년 남았다, 누구는 10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자,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수소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수소는 배터리 같은 겁니다. 배터리를 보고 에너지원이라고 안 부르는 것처럼 어딘가 전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는 전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수소지만 수소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거랑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H2O 같은 애들. 자, H2O, 수소하고 산소를 띄어내야 수소가 단독으로 있는 거죠. 이걸 띄어내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천연가스에 있는 메탄,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메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H4입니다. C 하나에 탄소 하나에 H가 4개 달린 거죠. 이거를 띄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소는 수소대로 쓰지만 탄소는 쓸모가 없겠죠. 얘는 그냥 공기 중으로 내버리는 거죠. 온실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는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라고 불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린 수소가 나올 겁니다.
즉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나오는 수소를 만드는, 값싸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소가 이제 아까 배터리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있는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소로 만들어 놓으면은 배에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린 수소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앞으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문제 제기가 덜 되는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기술이 덜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IPCC에서 2018년도 기후 대목임을 반영해서 1000억 톤이 되면은 1.5도를 위한 게 5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지금 여러 계산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5년밖에 안 남았다. 뭐 중간에 기후 대목임,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불리는데요. 다양한 계산법에 의해서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예측하는 그 기간이 더 짧다라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혹은 8년 또는 누군가는 5년까지도 지금 IPCC에서도 지금 새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7, 8년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 때 7, 8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아, 이거 질문이 다른 거군요. 네. 요거 하나만 받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전에 에너지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선 전기차에 찬성해야 하나요? 정부는 이 계획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전체 전력 중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스가 25%, 두 개 합치면 3분의 2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전기차가 효율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기름을 직접 넣어서 차를 돌리는 것보다 전기차로 가는 게 효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에너지원 구성을 가지고 전기차와 내연차를 비교해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대기오염물질 여러 가지 보면은 전기차가 약간 더 친환경적인 걸로 나옵니다. 차이는 굉장히 작아요. 예. 왜냐하면 전기차 효율이 좋아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기차 정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전기차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휘발유차도 늘고 있고요. 디젤차도 늘고 있고요. 자동차 자체가 늘고 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디젤차나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죠. 총량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근데 지금의 정책은 전부 다 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교통 정책을 통해서 자동차의 대수를 줄이는 것과 그리고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바꾸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이 두 가지 정책이 같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행되는 정책들은 그런 측면들에서 보완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